자산의 분류입니다. 자산이란 기업이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을 의미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는데요. 자산의 분류를 먼저 보면 자산이란 유형과 무형의 재화와 채권으로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다. 회계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회계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유동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을 표시하는데요.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재하는 원칙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죠. 정리해 볼게요. 유동성 배열법이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재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현금화가 빠른 유동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기재를 합니다. 자산은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하는 종류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이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즉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인데 유동자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당좌자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판매 과정 없이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판매 과정 없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인데요.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그리고 미수금 혹은 미수수익, 선급금 혹은 선급 비용 이렇게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통해서만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되겠고요. 상품이 가장 대표적이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상품이 되기 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제품이나 제공품 혹은 원재료, 상품이 되기 전 단계의 계정 과목들이 되겠죠. 이런 제품, 제공품, 원재료도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상품 계정 과목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이 필요가 없다면 당조자산, 판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동자산의 종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모두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자산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을 의미하겠죠. 회계에서는 1년 이상을 장기로 표현을 합니다. 비유동자산의 종류 중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고 투자자산을 먼저 보면 투자자산은 기업 본래의 목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자산이고 여유자금을 장기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요. 장기간, 즉 1년 이상 투자 수익이나 타기업을 지배 또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산의 계정 과목으로는 장기예금,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은 장기간, 즉 1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건물, 건설 중인 자산, 토지,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장기간,
즉 1년 이상 동안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으로는 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법률적인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미래에 기업의 수익 창출에 예상되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모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장기미수금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 미수금까지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핵심 단어를 볼 건데요. 현금 계정 중에 현금 계정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타인 또는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타인이란 의미는 동점이란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당좌예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동점은 현금, 당점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겠습니다.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리고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에 해당하는 것은 통화가 되겠죠. 통화는 지폐와 주화, 즉 동전, 지폐와 동전을 모두 합쳐서 통화라고 하고요. 통화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이외에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의 성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의 전환이 쉽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을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요구불 예금이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도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정해진 만기 없이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당좌예금,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하고요. 요구불 예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금은 당좌예금과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만기가 없는 요구불 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현금에 해당하는 것은 통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통화는 지폐와 주화가 있고 이러한 지폐와 주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있습니다. 통화 대용 증권은 자기합수표, 타인 또는 동점이 발행한 동점 발행 수표, 송금 수표, 일람출금어음,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러한 경우에는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통화 대용 증권, 현금성 자산, 요구불 예금 모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재무상태표에서 통화 표시할 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까지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좌예금 보겠습니다. 당좌예금은 기업은 현금 거래의 위험성과 현금 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등 은행에 미리 예입을 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좌예금 개정인데요. 당좌예금은 기업이 예금액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수표로 발행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요구불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당좌예금은 은행과 별도로 당좌 거래를 반드시 맺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예입과 인출을 할 수 있는 요금을 예금으로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등을 은행에 미리 예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당좌 예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좌 예금은 말 그대로 당좌 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처리하는 자산 계정이 되겠고요. 예입액은 차변에, 인출액은 대변에 기입하고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당좌예금 이외에 당좌차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당좌차월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 계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당좌예금은 예입한 금액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데 예입한 금액을 초과해서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당좌차월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만 예금 입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위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좌예금의 회계 처리고요. 거래 발생입니다. 상품 5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단 당좌예금 현재 잔액은 10만 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은 상품 5만 원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을 경우에는 당좌예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당좌예금 잔액은 현재 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두 5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당좌 자산의 감소 5만 원 회계 처리가 되었고요. 이 경우에는 당좌 예금의 잔액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만큼 충분하게 예입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좌 예금으로 모두 감소 처리가 되었고요. 당좌 차월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보면 거래 발생 보겠습니다. 상품 15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좌 예금의 잔액은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예입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이죠. 이럴 경우엔 상품 15만 원은 증가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재고자산의 증가 15만 원 있고요.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데 당좌 예금 잔액은 10만 원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 예금 10만 원 감소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당좌 차월 거래를 약정을 맺었다면 당좌 차월이라는 단기 차입금 계정 중에 하나인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당좌 차월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인출할 금액이 예입한 금액보다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좌 차월이라는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기업이 여유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을 모두 통합해서 단기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단기투자자산의 종류가 단기예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이 있습니다. 단기예금은 단기적 자금 운영을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회계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단기예금이라고 합니다.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을 빌려준 경우에 단기대여금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고 빌려준 금액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단기대여금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1년 이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시장성이 있으며 거래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산이다. 즉 주식을 의미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기 예금의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1년 만기에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고 현금 5만 원을 예입했습니다. 먼저 1년 만기인 정기적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단기 예금이라는 단기 투자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현금을 예입했기 때문에 현금 5만 원은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단기 대여금의 회계 처리입니다. 거래처에 현금 5만 원을 6개월간 대여하였습니다. 현금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빌려준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6개월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단기 투자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기 대여금 5만 원과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회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빌려준 현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5만 원과 이자 5천 원을 모두 합한 금액, 차변에 현금 5만 5천 원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회수했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겠고 이자 수익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5만 원, 이자 수익 5천 원이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볼 건데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되겠죠. 유가증권의 종류를 볼 건데요. 먼저 금전증권이란 수표와 어음을 의미하고 자본증권이랑 지분, 채무증권을 의미합니다.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사채와 국채가 있습니다. 주식을 구입했을 때 볼 건데요.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했다면 취득 원가를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지급된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기입을 하고 대변에는 수수료 비용까지 한 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 시에는 수수료 비용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처분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은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계정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면 처분금액에서 직접 차감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즉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에서 가감하거나 차감하거나 하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면 차감하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면 수수료 비용을 더해줍니다. 예시를 통해서 처분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입니다. 기말결산 시 공정가치, 즉 시가와 취득했을 때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평가를 할 건데요. 이때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나는 금액을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거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공정가치가 금액이 클 경우에는 평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공정가치가 금액이 더 적을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회계 처리도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회계 처리입니다. 구입 시 취득 원가를 차변을 기입하고 취득 당시 지급한 수수료나 기타 재비용은 모든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즉 영업 외 비용으로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10주, 액면가액은 7,000원인데 1주당 8,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금액은 효력이 없고요. 취득 금액, 구입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금은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이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은 증가하게 되겠고 금액은 총 10주 곱하기 한 주당 취득금액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주 곱하기 8,000원을 곱해주면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이 취득금액이 되겠고요. 이 취득금액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고요.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 1,000원 회계 처리해 주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8만 1,000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처분 시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처분 시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면 처분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야 하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면 차감하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면 수수료를 가산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 중
5주를 한 주당 9,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의 주식은 10주였는데요. 한 주당 8,000원에 샀었죠. 처분했을 때는 5주를 한 주당 9,000원에 처분을 했고 대금은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주 곱하기 9,000원을 해야 되겠죠. 9,000원 해주면 45,000원이 되겠는데요. 45,000원 중에서 수수료 빼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 1,000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44,000원이 되겠습니다. 44,000원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죠. 차변에 현금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44,000원 자산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5주를 9,000원에 처분을 했지만 샀을 경우에는 8,000원이었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주 곱하기 9,000원이 아닌 처분 금액이 아닌 취득 금액 8,000원이 되겠습니다. 5주 곱하기 8,000원을 하면 4만원이 되겠죠. 4만원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단기매매증권 4만원 취득 원가로 계산한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써주시고요. 단기매매증권은 총 5주를 9,0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가액은 45,000원인데 취득가액은 4만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처분가액이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총 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이 중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에서 1,000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총 4,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대변에 4,000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처분했을 때는 처분가액과 취득금액을 차액을 구해서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면 수수료를 차감해주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면 처분 손실의 수수료를 가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은 취득과 처분이 동일한 회계연도이면 취득원가이고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바로 직전 연도 기말 공정가치 금액이다 라는 뜻은요. 주식은 12월 31일 결산 시마다 재평가를 해서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단기매매증권의 금액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 금액이 동일한 회계연도라면 평가 금액과 취득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다 동일하지만 만약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바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 금액과 취득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정가치 금액, 바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에 재평가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정가치란 회계 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 현재의 종가인, 종료 가격인 시장 가격, 즉 시가가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평가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의 공정가치, 즉 시장 가격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데 공정가치, 즉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래를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10주, 액면 금액은 9,000원인데요. 한 주당 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수수료 만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번을 구입한 거래를 분개를 해보면요. 단기매매증권이 증가하는데요. 한 주당 1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은 효력이 없고요. 만원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10만원이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되겠고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만원 증가합니다. 수수료도 발생했기 때문에 취득 시에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게 되겠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만원, 즉 비용 발생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예금 11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주식을 기말 결산 시 12월 30일에 공정가치를 한 주당 11,000원으로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취득 시에는 만원이었는데 공정가치는 1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원에 샀는데 현재 가치는 11,000원이 됐기 때문에 1,000원만큼 가치가 증가했고 1,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된 거겠죠. 1,000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총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주를 곱해주게 되면 만원이 되겠죠. 만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고요.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이익은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이익 발생이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10,000원 발생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수익이 발생한 만큼 자산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000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데 한 주당 6,000원을 취득했습니다. 취득금액은 6,000원이기 때문에 액면금액은 필요가 없고요. 대금은 취득 시 발행한 별도의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분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1000주를 6,000원에 샀죠. 그렇기 때문에 1000주 곱하기 6,000원을 해주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0만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취득 시에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하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도 10만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 610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개월 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주식 100주, 액면금액은 5,000원인데 주당 25,000원을 취득했습니다.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30,000원이 되었습니다. 액면금액은 필요가 없고요. 취득금액은 25,000원이고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30,000원입니다. 취득금액은 25,000원, 공정가치, 현재 시장가격은 30,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만큼의 평가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당 5,000원인데요. 총 100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주를 곱해주게 되면 50만원만큼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의 발생,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50만원 발생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자산도 함께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는 액면금액이 아닌 취득금액과 공정가치 시가를 비교해서 차액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